지금 미국 국방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비한 방어 시스템이 세계 최강 핵잠수함을 단 30초 만에 무력화시켰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적을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연구청은 긴급히 전문 분석가를 파견해 48시간 내 이 기술의 정체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술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평화의 개념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 명의 분석가가 발견한 진실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뒤바꾸게 될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크로포드입니다. 새벽 5시 30분 휴대폰 진동이 제 잠을 깨웠어요. 발신자는 국방부 직통라인이었죠. 38년을 살면서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두 가지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뭔가 큰 문제가 생겼거나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크로포드, 지금 당장 나와라. 마크 엘리엇 차관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펜타곤 지하 3층 브리핑룸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회의실에서 엘리엇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평소 보기 힘든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한국에 가야 한다. 엘리엇이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놨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도장으로 극비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펼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또 무슨 일일까? 한국이 뭔가를 개발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엘리엇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몰래 무기를 개발한다고요?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서류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웃음이 멈췄습니다. 무인 자율방어 시스템 마이너스 비살상 기반 해상 억제 기술. 글자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무인은 알겠는데 비살상이라니. 적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막는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살상 없이 방어가 된다고? 그건 군이 아니라 기적이지.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엘리엇이 제 말을 듣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하는 거다. 48시간 안에. 제 손가락이 서류를 넘기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DARPA에서 온갖 신무기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개념은 처음이었거든요. 전쟁에서 상대를 죽이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엘리엇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위협인지 허풍인지 명확히 해와라. 만약 진짜라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우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3시간 후, 저는 덜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다시 한번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해상 무력화, 통신 차단, 그런데 사상자 제로.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져 갔어요. 제 마음속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자마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성이 다가왔어요. 크로포드 박사님이시죠? 국방부 국제협력실 김재원 과장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깔끔한 명함이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죠. 연구소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 안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타자마자 김 과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추가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기술 개요서, 연구소 배치도, 그리고 보안 수칙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 기술의 전모를 잘 모릅니다. 김 과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자국 기술을 모른다고요? 연구소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한 거라서요. 상부 보고도 결과만 올라오고. 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연구소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어요.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은 온통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선박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과연 저 평온해 보이는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크로포드 씨, 이쪽으로 오세요. 연구소 직원이 저를 감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제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바다 상황이 펼쳐져 있었죠. 배들의 신호가 깜빡이고 위치 표시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미 해군 정찰선 USS 데이터노입니다. 담당자가 화면 한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분명 미국 군함인데 왜 한국 연구소에서 추적하고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우리 함선을 감시하는 거죠? 제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감시가 아닙니다. 보호예요. 저 선박이 지금 위험구역에 있거든요. 위험구역이라니.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데이터노는 평온하게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의 신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담당자들이 부산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의 데이터노 신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죠. 연락이 안 됩니다. 위치도 못 찾겠고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 정찰선이 통신 두절이라고요? 해킹당한 건가요? 누가 조종을 방해한 건가요? 제 질문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의 표정엔 당황함과 함께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야.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아.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모니터를 다시 보니 데이터노의 모든 신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무선 통신, 심지어 엔진 상태까지. 마치 바다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저건 불가능해요. 함선이 그냥 사라질 순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군사기술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시 잠들었을 뿐이에요.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현입니다. 이 시스템의 책임 연구원이에요. 그녀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서도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못했어요. 잠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15분 후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무 손상 없이요. 정희현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크로포드, 데이터노와 연락이 안 된다. 뭔 일이야? 엘리엇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희현을 다시 바라봤어요. 과연 15분 후에 정말 모든 게 돌아올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5분이 흘렀어요. 정희현의 말대로 데이터노의 모든 신호가 하나둘씩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엔진음이 돌아왔고 곧이어 무선 통신과 위치 추적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정희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연구소를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정희현이 저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벽에 형광등이 밝게 비치는 평범한 연구소 복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방금 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크로포드 박사님, 혹시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전쟁이라니, 뜬금없이 왜 그런 걸 묻는 걸까요? 전쟁이요?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대답에 정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뭔가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정희현이 한방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문에는 인공지능 연구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들어가 보세요. 방 안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몇 대의 컴퓨터와 큰 화면 하나,
그리고 가운데 놓인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게 정말 미국 군함을 무력화시킨 시스템일까요? 이게 다예요? 제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희현이 미소를 지었어요.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 시스템은 3가지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그녀가 화면을 켜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위협은 막지만 해치지 않습니다. 둘째, 공격받아도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가 물러나면 즉시 모든 걸 되돌려줍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막는다는 건가요?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정희현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작은 드론 하나가 나타났어요. 저 드론이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드론이 연구소 쪽으로 빠르게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론의 속도가 느려지더니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채로요. 지금 드론의 모든 시스템이 잠시 꺼진 상태예요. 하지만 망가진 건 아닙니다. 정희현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자 드론이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날기 시작했죠. 우린 적을 죽이는 대신 분노를 멈추게 만듭니다. 정희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니. 30년간 무기를 연구해온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게 통할까요? 핵무기라든지. 제 질문에 정희현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욱 필요한 거죠. 힘으로 힘을 막으면 결국 더 큰 파괴만 남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기술이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이상론에 불과할까요? 크로포드 박사님, 내일 더 자세한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에요. 정희현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려면 더 많은 걸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한국 측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재원 과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있었어요. 크로포드 박사님, 지금 당장 연구소로 와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니 뭔 일이 일어난 걸까요? 30분 후 연구소 감시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희현도 새벽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 질문에 정희현이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우리 바다로 들어오고 있어요. USS 버지니아호입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잠수함 하나가 한국 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미군 잠수함이 갑자기 여기로 온 걸까요? 혹시 저 때문인가요? 제 마음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어제 워싱턴의 데이터노 사건을 보고한 후 상부에서 더 강력한 테스트를 지시한 건 아닐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희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센터 전체를 비췄어요. 잠수함이 우리 시스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소리쳤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호에서 뭔가 신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들이 뭘 하는 거죠? 시스템을 뚫으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는 거죠. 정희현의 설명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실제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버틸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런 강력한 공격은 처음이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의 버지니아호가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모든 움직임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30초 만에 통신, 엔진, 음파 탐지기 전부 정지했습니다. 직원의 보고에 센터가 조용해졌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 잠수함이 30초도 안 되어 무력화된 겁니다. 세계 최강이 멈췄다. 손도 안 대고. 저는 너클 놓고 중얼거렸어요. 어제 본 정찰선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이 이렇게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니.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크로포드.
버지니아호와 연락이 끊어졌다. 도대체 뭔 일이야? 엘리엇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당한 것 같습니다. 당했다고? 뭔 소리야? 한국 시스템이 우리 잠수함을 무력화시켰어요. 완전히.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엘리엇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버지니아호는 최신형이야. 불가능해. 하지만 화면 속 현실은 분명했어요. 거대한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희연에게 물었어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0분 후면 모든 시스템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은 안전하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죠. 정희현의 말대로 시간이 흐르자 버지니아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격을 계속하는 대신 뒤돌아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기술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버지니아호 사건 이후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잠수함이 30초 만에 무력화되다니.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희현에게 부탁했어요. 시스템을 직접 분석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정희현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편견 없이 봐주세요. 이 기술을 무기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희현을 따라 더 깊은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이게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정희현이 거대한 화면 앞에 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가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코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공격 명령어가 전혀 없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정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시스템엔 공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을 막는 건가요? 여기를 보세요. 정희현이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그곳엔 놀라운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협 감지 시 최소한의 힘으로 멈춤, 상대방 후퇴 시 즉시 모든 기능. 복구 생명체 탐지 시 절대 해치지 않음.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기계가 도덕적 판단을 한다니. 네. 더 놀라운 건 여기에요. 정희현이 어제 버지니아호 사건의 기록을 불러왔어요. 상세한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시스템이 버지니아호의 공격 의도를 탐지한 순간부터 어떻게 반응했는지. 첫 번째 단계 위협 확인됨, 두 번째 단계 최소 대응 준비, 세 번째 단계 비살상 제압 실행, 네 번째 단계 상대방 안전 확인, 다섯 번째 단계 철수 시까지 대기. AI가 스스로 교전 거부 결정을 했다는 건가요? 제 질문에 정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AI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화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적재거나 파괴 같은 명령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보호, 최소화, 복구 같은 단어들만 가득했어요. 전쟁을 멈추라고. 그걸 기계가 했다면 인간보다 낫군.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무기 개발에 참여해온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크로포드 박사님, 혹시 지금까지 봐온 무기들과 뭔가 다른 점을 느끼시나요? 정희연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무기는 적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치명적으로. 다른 무기들은 모두 어떻게 더 잘 죽일까를 고민했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죽이지 않고 지킬까를 고민한 거예요. 정희현이 제 말을 마저 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만약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진다면? 제 질문에 정희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마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누구도 상대방을 해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기대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협이라는 단어 대신 혁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었거든요.
과연 이 보고서를 보낸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정의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국제감시단이 와요. 유럽연합, 일본, 호주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박사님도 함께 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 앞에서 미국 군함이 또 무력화되는 걸 봐야 할까요? 어떤 실제 상황인가요? 북쪽에서 정체불명 잠수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정의현의 말에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북쪽이라면 북한을 의미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 3시 연구소 대회의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대형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선박입니다. 정의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작은 점 하나가 남쪽으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잠수함이 계속 남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일에서 온 전문가가 물었어요. 정의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거예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빨간 글씨로 위협 감지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시작됐네요. 정의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경고 경계선 침범 감지, 두 번째 경고 적대 행위 확인, 세 번째 경고 대응 시작.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잠수함과 접촉합니다. 정의현의 설명과 함께 화면에 북한 잠수함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잠수함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잠수함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통신이 되나요? 호주 전문가가 물었어요. 정의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통신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10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 잠수함이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20분 내에 퇴각시켰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교전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돌려보낸 거였습니다. 우린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되돌려보냅니다. 정의현이 국제감시단을 향해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다치지 않았나요? 프랑스 전문가가 물었어요. 네. 잠수함 안의 사람들도 저희도 아무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날 뻔한 상황을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았다는 건가요? 독일 전문가의 질문에 정의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희 목표예요. 교전 제로, 피해 제로 하지만 임무 성공 100%.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평화의 개념이었어요. 박사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정의현이 말했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모두가 방금 본 광경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말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48시간이 끝났어요.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2개의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엘리엇이 기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정말 쓰고 싶은 내용이었죠. 13시간 후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펜타곤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크로포드, 어떻게 됐나? 펜타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엇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를 들어봐야겠어.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위협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엘리엇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크로포드, 정신 차려.
우리 잠수함을 무력화시킨 기술이 위협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단지 멈춰 세웠을 뿐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보세요. 데이턴호도 버지니아호도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한 점의 손상도 없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엘리엇이 소리를 질렀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일까요? 제 질문에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만약 모든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진다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도 상대방을 해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의 우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엘리엇이 따져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위라는 건 상대방보다 더 많이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가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기술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입니다. 엘리엇이 보고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크로포드, 이걸 정말 제출할 생각이야? 네. 이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상부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야. 다시 써. 엘리엇의 명령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쓸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를,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제 사직서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크로포드, 정말 이럴 셈이야? 엘리엇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제가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워싱턴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크로포드 박사님, 정희현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반가우면서도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박사님. 어떻게 제 번호를? 박사님 보고서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다시 한국에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 보고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김재원 과장 대신 정희현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차 안에서 정희현이 설명해줬어요. 박사님 보고서가 워싱턴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말요? 네. 특히 젊은 연구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이요. 부산 연구소에 도착하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이게 다 뭔가요? 국제 공동 연구팀이에요. 비살상 방어 기술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죠. 정희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박사님이 보고서에서 제안했잖아요. 모든 나라가 이 기술을 공유한다면 전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정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였나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요. 정희현이 저를 대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엇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크로포드. 엘리엇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처음엔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맞더군. 차관보님이 직접 오셨군요. 오늘 역사적인 날이니까. 한미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러 왔네. 회의가 시작되자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표가 나란히 앞으로 나왔어요. 큰 선언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살상 방어기술 국제 표준화를 위한 한미 공동선언.
제목을 읽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더 이상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도 자국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현이 저를 연단으로 밀어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제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왔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힘은 서로를 지킬 때 가장 강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더 크고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에서 정의현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전쟁 없는 세상이? 제 질문에 정의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은 했잖아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48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